퇴직하자마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노후 준비 자산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가 퇴직금이고요. 두 번째가 집이고요. 세 번째가 국민연금입니다. 이거 세 가지 외에 다른 자산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집 한 채가 대부분의 다른 자산들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산 외에 별다른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성 재원, 당장 내가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원이라는 것들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저것들을 어떻게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퇴직금 언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세금은 얼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퇴직금 관련된 거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제 퇴직하는 즈음 되면 자기가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 거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부 또 퇴직까지 기간이 남으신 분들은 내가 퇴직금을 얼마 받나? 내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종류가 뭔가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뭐냐 그러면 퇴직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할 재원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제도예요.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못 받을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회사 바깥에 보관하는 거를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바깥에 보관한 돈을 회사가 그냥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를 여기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하고요. 바깥에 보관한 김에 그 돈 자체를 어차피 근로자 돈이니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라고 하는 게 확정기여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정기여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은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가 자기 퇴직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럼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냥 계좌 열어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여기 퇴직금 제도랑 확정급여형 제도에 있는 분들은 퇴직하기 전날까지는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제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결정하냐? 수식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퇴직 이전 30일 평균 급여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계산을 한대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알듯 말듯 합니다. 뭐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기서 평균임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평균임금이 뭐냐? 어떤 분은 평균임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월급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요 하루치 급여예요. 1급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퇴직하신 분이 있다. 그분 같으면 12월 달, 11월 달, 10월 달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다 합칩니다. 그리고 11, 12월 달이 92일이잖아요. 그 3개월치 급여를 일수로 나누면 하루치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 하루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한 달치로 만들어주려면 30일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급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급여가 좋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는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제도 우리나라 연공서열 방식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 근로기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나라는 저런 제도가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마지막 급여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 뒤쪽이 계속 근로기간이 문제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원래대로라면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그 일수를 365로 나오면 몇 점 몇 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중간정산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중간정산을 하신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급여를 산정해 나간다는 걸 알고 자기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퇴직금 받을 때 내가 받는 돈은 실질 받는 돈은 퇴직금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세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해 이렇게 하시는데 크게 기억할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는요. 내가 직장에 20년, 30년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내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만들어낸 급여지 이게 퇴직하는 그의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면 퇴직급여는 그 금액 큰 거를 30년 동안, 20년 동안 만들어낸 급여를 그의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소득은 절대 다른 소득하고 합치지 않습니다. 따로 떼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이렇게 과세하는 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 중에 부동산 양도소득 하고요. 퇴직소득이 따로 떼서 분류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30년 동안 만들어낸 소득인데 이거를
덩어리가 큰 거를 그냥 세금을 받아야 하게 되면 세율이 너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세율을 낮춰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30년 일해서 만들어낸 소득이니까 한 해치 소득으로 만들려면 나누기 30을 해주면 한 해치 소득이 되죠. 그럼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세율을 정해가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다시 30년을 일했으면 30을 곱해주면 낮은 세율을 적용시켜주는 방법. 이거를 연으로 나누고 연으로 곱한 데서 연분연승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세율을 낮게끔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노후생활 재원이잖아요. 여기 세금 많이 매기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근속연수공제랑 환산급여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올해 이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강화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에 퇴직하신 분하고요. 올해 1월 1일에 퇴직한 사람이 세부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작게는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퇴직한 거는 물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작년에 중간정산한 사람이 문제가 돼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봤더니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 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이 갑자기 깎아준다는 거예요. 열받을 일이죠. 이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 중간정산 안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릴 수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중간정산 받은 거는 물릴 수는 없지만 세금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나 아니면 퇴직연금 관리해주는 회사에다 뭐를 요청하시면 되냐면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이랑 이번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가산해 달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거라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줄여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중간정산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절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과정은 됐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세금이 얼마나 오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뭐 했냐 그러면 일요일 날 앉아가지고 세금을 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퇴직소득 크기랑 근속연수별로 제가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잘 보시면 이쪽이 퇴직급여입니다. 5천만 원부터 제가 한 10억 원 정도까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가 5년부터 제가 한 35년까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3억 원 정도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다. 30년이라고 3억 원을 받으면 한 1,085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똑같은 3억 원을 받더라도 20년이라고 3억 원 받는 사람은 1,984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어떤 분이 5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요.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럼 6,392만 원 냅니다. 이거 중간정산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세금을, 퇴직을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이랑 이번에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합쳐가지고 정산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야죠. 그러면 세금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는 중간정산하신 분은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건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퇴직급여를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거래에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퇴직금을 세금만 계산을 해두고요. 퇴직소득세 계산만 해두고 실제 떼지는 않습니다. 전액을 다 IRP 계좌로 그냥 이체를 합니다. 근데 퇴직할 때 당시 나이가 55세가 넘어가시는 분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계좌로 송금하면서 일시에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IRP 계좌로 송금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다 가고요. 일반 계좌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 아까 계산했던 거 그거를 제외하고 세금 떼고 남은 금액만 자기가 수령할 수 있게끔 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들어보니까 IRP 계좌는 세금을 안 떼면 다 저거 하지. 왜 세금 떼고 이거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세금을 안 떼는 거냐? 안 떼는 건 아니고요. 저 IRP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하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씨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2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근데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퇴직소득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2억 원 받으면서 2천만 원 세금 내면 세율이 얼마죠? 한 10% 정도 되죠. 이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2억에서 2천만 원 빼고 1억 8천만 원을 수령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2억 원을 IRP 계좌로 나는 이체할래 라고 하면 2억 원 전체가 IRP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60세니까 연금 개시할 수 있잖아요. 연금으로 받는데 2억 원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받을래라고 이분이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첫 해 받을 때 세금을 얼마 내느냐? 원래 퇴직소득세율은 2억에 2천만 원이었으니까 10%였잖아요. 근데 연금을 받을 때는 30%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10%가 아니고 30% 할인하면 7%가 되죠. 그러면 2천만 원 받을 때 7% 세금을 내면 14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저런 식으로 10년을 내면 140만 원씩 10번을 내면 1,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라서 한 600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30%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